안녕하십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이재희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희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쪽에다가 뭐 시장이 힘든 만큼 뭐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뭐 어떤 얘기든지 다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것들 그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주가가 힘없이 좀 밀렸어요. 네. 일단 장중에는 어제 저점을 그래도 지켜주는가 싶었는데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은 괜찮았었는데 우리 증시에 대한 장중 흐름들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중앙권 증시는 그래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도 주변 증시 덕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 보면 이 중국 쪽하고 하다못해 대만이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져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G2 안에서 끼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중앙권 증시가 이 미국 측에서 대중 관세에 대한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거론되면서 시장 장중에 좀 모멘텀을 받고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미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조금은 FOMC를 앞두고 긴장은 되는 모습이지만은 관망세로 해서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장중에 좀 깊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 장중 또 연중 신저가를 새롭게 더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 금리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번 달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되는 그쪽에서는 0.75%가 뭐 96%, 뭐 거의 공산당 수준이죠. 거의 뭐 96%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7월 말에 또 연준이 있는데요. 그쪽도 0.75 막 이렇게 되는 게 확률이 90%가 넘어갔어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좀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파월 의장의 입이 또 시장에 뭐 0.75를 올린다라는 건 그냥 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입이 또 시장을 어떻게 할지 흔들어 놓을지 막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 어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이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 현물시장, 선물시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다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굉장히, 그것도 뭐 한 3천 몇백억 정도 이 정도 팔았었는데 종가 무렵에는 요거는 조금 좀 줄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오늘까지 7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걸 보시면 또 투자 심리선, 그 다음에 RSI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도 조금 좀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지표는 완전히 과매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도는 20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5 아래가 과매도권이니까 이제는 과매도권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SI는 30 아래가 과매도권으로 보는 지표인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26.46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요게 아직까지 이격도가 아직까지도 조금 뭐 90 초반대면 반등 가능한 그런 영역권에는 있는데요. 뭐 되게 막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팬데믹 때 이럴 때는 60 얼마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하고 비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이격도가 60 얼마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는 뭐 하락 막바지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라면 대략 60 이격도가 90 아래 정도,
그 정도면 반등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이게 91.9 정도 되니까 내일 한번 또 이렇게 좀 빠진다라면 80 아래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내일 만약에 더 빠지면 RSI는 더 침체권으로 들어갈 거고 투자 심리도도 10 정도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등이 가능한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시청자님들 뭐 희망을 좀 갖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FOMC를 앞두고 우리 증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취약한 모습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때는 좀 크게 전환될 때가 있었는데, 이 기간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매도세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 고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도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일단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따라와 준다면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지수 방어 능력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외국인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또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이슈도 중요하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한 포지션도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장에 대한 준비 포커스 EJ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급락장에서 지금 뭐 억울하게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급락장에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이따 종목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아까 이강문 전문가도 희망 고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한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준비된 화면이 과거에 그러니까 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나온 겁니다. 자, 과거에 주가하고 S&P 500 지수죠. 주가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금리, 기준금리, 뭐 저기는 뭐 주택가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중금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뭐 국채금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국채금리나 뭐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보면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 다음에 S&P 500 지수의 움직임. 자, 요거를 좀 보면 될 텐데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요. 저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S&P 500 지수예요. 그리고 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비슷한 색깔로 뭐 이렇게 선으로 조금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게 기준금리입니다. 자, 우리 뭐 금리 인상을 했다고 물가가 곧 잡히겠지라고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자, 저걸 보시면 저때 상황부터 일단 뭐 간략하게 조금 보고 넘어가면요. 지금 현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970년대 초반이요. 그때 1960년대부터 월남전이 있었죠. 월남전이 아마 73년까지 지속이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월남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서 그때 당시에는 71년도까지는 금태환제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뭐 1온스에 저 35달러였던가 그럴 거예요. 1온스에 35달러였는데 그거를 미국이 금이 있는 것만큼만 달러를 찍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더 찍어내버린 거죠. 뭐 전비 충당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그 전에 각국들이 눈치를 좀 챘어요. 야, 미국이 달러를 저렇게 많이 찍어내네. 야, 저거 쟤네들 금 그만큼 없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프랑스가 옛날에 프랑스는
그 존리라고 사우스시 뭐 이런 남의 회사라는 게 있는데 그 과거까지 가면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니까 과거에 한번 이것 때문에 크게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에다 가서 미국채를 갖고 가서 야, 이거 달러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꿔줬습니다. 아, 금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꿔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주네?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도 바꿔줘, 나도 바꿔줘, 나도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야, 우리 이제 금태환제 안 해! 라고 그냥 그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달러의 신임도가 확 내려갔죠. 자, 그리고 그때도 연준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연준이 좀 실수를 한 게 있죠. 자, 연준이 파월 의장이 뭐 재연임 때문에 그런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물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뭐 지금 결과는 완전히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때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야, 실업률 이거는 안 돼라고 압력을 넣었었는데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저금리 기조를 그 전에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나오는 거, 표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저 처음이 73년이 아마 저 처음일 겁니다. 그때도 5%에 있던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렸죠. 저 파란 선 차트죠. 계속 올렸는데 뒤에 배경으로 있는 그 산같이 이렇게 생긴 거 채워져 있는 부분이요. 저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금방 내려갔나요? 아니요.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 주가 S&P 500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죠. 저걸 옆에를 보니까 저점이 70포인트 막 이렇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아, 그럴 때가 있었나 싶어요. 하긴 뭐 얼마 전에 뭐 한 1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나 비슷했었죠. 자, 근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금방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연준이 실수를 했었고 지금도 연준이 실수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달러의 신임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저때 당시에는 뭐 달러 가치라도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의 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달러가 이게 약한 상태였다라면 뭐 10% 훌쩍 넘어갔을 거예요. 달러 강세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물가에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 물가가 잡힌 거는 언제냐 하면 저 1980년대 또 확 올리죠, 기준금리를. 저때 연준 의장 하시던 분이 그 유명한 폴 볼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갑자기 뭐 11.5%에 있던 그 미국 기준금리를 단 한 번에 4%를 확 올려버려요. 4%를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한참을 막 올려서 저때 아마 22%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미국 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힌 거예요. 자, 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안 잡고 힘들다고 안 잡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냥 표풀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돈 이렇게 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허리띠를 아마 바짝 졸라매야 될 텐데 그 와중에도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달러 강세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항상 저 달러 강세가 이렇게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저 달러는 미국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은 저 중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달러는 저 기준이 되는,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힘을 잃어버리면 기축통화의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저 달러가 강세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신흥국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자료에 보면 지금 벌써 뭐 디폴트 선언한 국가도 있죠. 어떤 자료에 보면 뭐 잘못하면 내년에는 40개 국가가, 그러니까 저개발국이죠, 뭐 국가 디폴트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자료, 무시무시한 그런 자료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이 전부 다 역시 달러야 하고 달러를 그냥 꽉 움켜쥐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더 뒤에 나올 부분이라서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화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스켓 파운드라고 그러죠.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화면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그냥 전에처럼 장 좋을 때, 그럴 때처럼 아무렇게나 선정을 하면 크게 당합니다. 자, 하이브 같은 종목들 오늘 보셨죠? 뭐 BTS가 뭐 잠깐 동안 어제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죠. 뭐 더 나은 걸 위해서 뭐 잠깐 이렇게 각자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리고 군대 가는 그 친구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영상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24%가 급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한 기업, 한 가지에 좀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적 대비해서 조금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한 5종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 선정 기준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다 오늘 막 하루 종일 뒤지다 보니까 한 10종목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한 5종목 소개시켜드리고 내일 한 5종목 소개시켜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매출액 증가율이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을 저런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20년 대비 2021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하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 두 개입니다. 상승하고 1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또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PBR이라는 거 있죠. PBR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그런 주당순 자산을 한 그 지표입니다. PBR 1 아래에 있을 때는 통상 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PBR은 1 이하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PER은 7배 이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자, 요거는 10% 이상, 10%는 상당히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ROE가 10% 정도 나온다라면 굉장히 좋은 회사에 속합니다. 자, 뭐 현대차가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부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채 비율은 한 70% 아래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지금 뭐 주가가 하락을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자, 이격도도 봐야 되겠죠.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라야 될 겁니다. 60일 이격도가 85 아래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저렇게 까다로운 종목들, 까다롭게 조건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열몇 종목 나오는데 그중에 뭐 지주회사들은 빼고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가상화폐하고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10종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BNG 스틸이 보시게 되면, 아, 잠시만요. 아이고, 요게 잘 안 나오네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자, 현대 BNG 스틸 보면, 자, 요거는 그런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한 조건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게 OR이 아니라 AND예요. 매출액 그렇고 영업이익 그렇고 ROE, PER, PBR, 그 다음에 이격도까지 다 충족한 종목입니다. 자, 이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상당히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자, 매출의 95%가 스테인레스 강판인데요. 자, 현대차 계열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간 물량은 있을 거니까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현재 주가가 있는 위치가 전에 1월 달에 바닥 찍었던 자리, 그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13,000원대도 한 번 있었는데요. 자, 뭐 되게 좀 13,850원이었는데 오늘이 14,350원이면 한 번쯤 이렇게 좀 이렇게 찔러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 상태는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은 한국가구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쑥 들어가고 안 나오는데요. 자, 신정부가 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저 주택 250만 호에 대한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이 위에 있을 때 그때 쫓아갔으면 죽었죠. 쫓아가면 죽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뭐 실적 부분들도 되고 부채 비율 낮고 뭐 이런 안정성들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라면 한국가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매수해서 기다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SIMPC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SIMPC는 자, 뭐 그런 종목이에요. 요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4,266억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있죠. 유보율을 보면 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잉여금이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잉여금이 5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저 시가총액이 4,266억인데 제가 저 4,200억짜리라고 쳐요. 근데 저를 가지면 제가 갖고 있는 돈도 다 가지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5천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연철강이라는 종목 있죠. 자, 제가 큰 종목들 말고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때 보면 저 대형주들보다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어차피 다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삼연철강은 지금 현재 주가가 5,770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삼연철강은 작년에 배당을 300원씩 배당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주가가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잖아요. 자, 뭐 어떤 투자보다 상당히 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연철강도 지금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1월 달에 찍었던 저점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래산업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좀 트레이딩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 쌍방울 그룹이 저런 거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갖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한번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저 4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가 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자, 뭐 안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산업 말고 앞에 말씀드린 4종목 정도 그쯤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좀 나는 진짜 대박을 한번 먹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래 산업 같은 것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오늘 뉴스 나왔었던 대중 관세, 관세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 FOMC를 앞두고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권 증시가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검토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보니까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카드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기사화되기도 했었고요. 자, 우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예,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부 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산업 안에서 관세가 해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미국 내에서는요, 중국산 소비재 무역법 301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서 몇몇 산업들이, 몇몇 품목들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이미 이제 진행된 상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인데 1차 협의까지는 했지만 아직도 2차, 3차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팬데믹과 같은 특정 시장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거론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관세 지속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이 관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미국의 중국의 관세 부여한 금액만 본다면요, 매년 3,500억 달러 규모로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숫자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 인하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낮아지면서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물품을 들여오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상하이 지역이라든지 직전에 선전 지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봉쇄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물꼬를 틀어준다면 중국에서는 선전 지역과 상하이 지역에서의 봉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공장에 대한 재가동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공급망이 일부 해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현재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중국에 대한 이 경계령을 낮추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조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이 대중국의 평균적인 관세율과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비중인데요. 상당히 높은 관세와 높은 품목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이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대응의 조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잡아주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해소를 위한 협력에 대한 상생에 대한 관점을 키우지 않을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관세 인하에 대한 과정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OMC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됩니다. 자, FOMC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이와 같은 관세 인하에 대한 카드가 꺼내졌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저점이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 이전에 관세 인하와 같은 카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한편으로는 중국이 과연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과정을 낮출 것인가, 상생에 대한 과정, 공급망 해소에 대한 부분들, 수출에 대한 증대, 이와 같은 카드를 받을 것인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달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요, IPEF와 같은 기구를 출범을 준비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을 배제한 여러 가지 공동 공급망 협력 기구이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좀 대적하는 좀 견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특히나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 대한 수출도 중요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조치가 아주 쉽게 중국의 동의가 나오진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다음 견제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뿌려치기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그와 같은 시장의 경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수혜를 좀 바라보는가? 일단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물꼬가 더 원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낮아질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상품을 비교했을 때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의 유입이 좀 더 원활해진다면은 사실 견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품들은 조금은 시장에 대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수월해진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산업에 대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는 상당히 회복력이 커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는요, 실질적으로는 소비재 상품들이 많지만 또 IT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의 관세 인하 정책은, 미국의 관세 인하 정책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눈치가 커질 내용은 아니다. 같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준비 동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소비 제품과 그리고 전반적인 IT 제품들에 대한 IT 성향에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자, 뭐 시장인 만큼 그래도 좀 안정적인 뭐 그런 종목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대형주 쪽으로 골라봤고요. 또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뭐 이런 것들을 노리신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잘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한번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뭐 잠깐 동안 뭐 이렇게 잠깐 뭐 주춤하는 뭐 그런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까 저 포커스 EJ 시간에서 저 차트 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도 몇 년 동안이나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뭐 저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그쵸, 달러라는 게 완전히 뭐 기능을 기축통화라는 그 지위를 상실할 뻔했던 뭐 그런 때니까요. 저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유사한 닮은 쪽들,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의 의도도 지금 달러를 워낙 많이 풀어갖고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거니까 강달러를 유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흥국들 좀 고생을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서 쟁여 놓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물가 자체가 그렇게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가장 좀 경기 방어주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에 들어갈 거고요. 밸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약 바이오, 그런 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들 말고요. 순수하게 제약주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중에도 괜찮은 종목들 꽤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환인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실적도 꽤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도 하면서 배당도 이렇게 좀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단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대안은 음식료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외식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저게. 어제도 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뭐 보면 10%, 뭐 품목별로 10%, 6%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시청자님들 저게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이 잘 안 가요, 저게. 왜냐하면 보면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선전하는데도 그런 애들이, 귀여운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곰탕은 8,000원인데 특곰탕은 10,000원? 뭐가 틀리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막 올라갔죠. 그래서 저물가보다는 저게 나온 상승률보다는 아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를 사 먹기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저 냉면하고 저 칼국수, 저게 CJ 거를, CJ 제품을 기준으로 판매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칼국수 같은 경우는 70%나 늘었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저 라면 같은 경우는 농심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간편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인들, 런치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제가 신문을 하나 이렇게, 신문에 나온 내용들, 이런 걸 캡처를 했는데요. 뭐,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 이렇다 그러죠. 특곰탕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곰탕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일반 국밥이 10,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거보다도 더 비싼데도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어제군요. 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도 다, CJ나 뭐 이런 신선식품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쪽 매출도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제가 CJ 메이커가 비비고잖아요. 비비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와, 굉장히 많네요, 제품들이. 뭐 가장 좌측에는 저거는 뭐 통닭 같아요. 통닭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찌개류,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 고등어 같은 것들, 구운 고등어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뭐 귀찮으니까 밥을 잘 안 해 먹고 웬만하면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저렇게 오르다 보면 뭐 좀 부담이 되겠죠. 뭐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먹어본 것들도 꽤 있어요. 우리 형이 저런 것들 대리점을 합니다. 신선식품 대리점을 해서 뭐 가끔 저런 것들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즘은 상당히 맛이 괜찮은 그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만 하더라도 그렇대요. 뭐 거의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리면 거의 뭐 새로 구운 것처럼, 금방 구운 것처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품목이 굉장히 많아진 것들, 선택이 다양해졌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매출 증가 폭이라고
매출 증가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왜냐하면 뭐 비싸지면 안 사 먹으니까, 잘 안 사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외식 물가가 더 뛰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저런 것들이 싸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거의 뭐 역적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불매운동 막 생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농산물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도 뭐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제품 가격들도 뭐 그런 것들, 원재료 가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눈치 봐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죠. 자, 일단 차트를 보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열어갖고 잠깐만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실적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타 환경들, 이런 것들, 영업 환경들,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더 좋아졌는데 주가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가 상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1월 달하고요, 3월 달이네요. 자, 1월 27일 날 바닥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이렇게 좀 잡아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오죠. 240지평선은 잘 안 깹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작년, 올해 두 번, 작년에 한 번, 올해 두 번 그쪽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240지평선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저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1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푸드웨일입니다. 요 근래 와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인 유가 또 식량 관련된 판가 인상이 따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인상이 근원 CPI에 대해까지 인상까지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는 판가 인상은 음식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실질적인 음식 산업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푸드웨일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료에 대한 제조 또 도소매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 산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빙그레라든지 남양유업, 또 롯데칠성, 대상, 풀무원 등등의 납품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사실은 이 언택트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문화 여러 가지가 좀 높아지면서요.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특히나 냉동만두 판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실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시세가 아니라 이미 지난 연말 때부터 해서 크게 오른 인상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에도 인상되었고, 올해 초에도 인상이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도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푸드웰뿐만 아니라 음식료 전반적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일전에 한번 이 푸드웨이를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의 큰 상승세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었고요. 지금은 이전에 있었던 저점 라인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위치라면 충분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위치이고요. 주가를 크게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대가 다중바닥을 만들었었던 혹은 이 박스권의 상단을 위치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특정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거래량 유입이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변동성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전략을요, 내일장에는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오늘 상단을 돌파했었던 7,100원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그 소매 판매가 나온 것 같네요, 미국이. 근데 뭐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글쎄요, 제가 저거 나온 걸 보고 이 나스닥 선물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뭐 정말로 센 게 새벽에 있어서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겁니다. 일단 뭐 지금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0.7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금리 예측하는 뭐 패드워치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달에 0.75는 뭐 96%,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요게 7월 말에 연준이 또 있는데요. 그때 0.75%를 인상할 확률, 그것도 9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끝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보다는 0.75를 올리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물가가 이렇게 좀 자극이 되는 상황에서 0.5밖에 안 올리면 연준이, 야, 이것도 연준 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더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0.75를 올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의 색깔을 좌우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는 장도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이런 상태에서 마음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일단 갖고 보시는 게 그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 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시청자님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좀 좋은 그런 장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